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제가 정리교육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주제는 쉽게 정리를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셨나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안내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이번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사연인데요.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못 버리는 사람이래요. TV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저렇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저를 보고 호도라고 놀리더라는 거죠. 특히 못 버리는 건요, 추억의 물건인데 제 방엔 3살 때 가지고 놀던 딸랑이. 여러분들 집에도 있나요? 3살 때. 자, 저 정도면 심각한 거죠. 제가 뭘 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연도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저한테 호도래요. 제가 아는 친구 호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TV에 소개된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진짜 유명했던 다큐멘터리 프로 중에 호더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이 호더스 또 호더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막 동물, 고양이, 개 이런 거 모으는 호더도 있고요. 쓰레기 호더도 있고 어떤 특정 물건 정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물건들을 두고 계속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보시고 제 친구는 호도예요. 자, 호도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자, 호도는요 사실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저장 강박이라는 병으로 미국에서는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의 인구 중에 약 3%가량이 저장 강박에 지금 걸려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소비의 어떤 발전, 사람들의 어떤 이제 여유로움 이런 것이 이 저장 강박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기도 했는데 점점 이 저장 강박의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도 나오고요. 저장 강박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경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바로 이런 영상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접수받고 스스로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실제 저장 강박으로 판별된 이렇게 좀 딱 정의된 사람은 312가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미국처럼 이 저장 강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어떤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체적인 이제 연구 같은 것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장 강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것은 보통 한 나라의 인구 중에 약 2에서 5%의 사람들이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국내에는 약 1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이 정도의 수치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저장 강박자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분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이렇게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냥 동네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수년째 쌓아두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냄새 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막 신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방송국에서 이 할머니를 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그 할머니는 이 쓰레기를 마치 몸의 일부, 어떤 재산 이렇게 정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또 정말 거의 4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쓰레기만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호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통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 호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또 이제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장 강박은 정신적으로 병명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잘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를 저장 강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장 강박이 아니라 그냥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냥 3살 때 가지고 놀던 딸랑이 못 버리는 거지, 거기다 이제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정말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인데, TVN의 화상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난장판녀라는 분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당시에 제 직업을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이제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작은 방에 이렇게 원룸에서 자취를 했어요. 물으려고 딱 들어갔더니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전문가가 3명이 가서 거의 뭐 4시간 넘게 청소하고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한 집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저장 강박이었으면요, 이 상태에 금방 다시 원상복귀 되죠.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저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저 사람 다시 쓰레기 모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이제 뭐 관계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못 버리는 그냥 유형이죠. 그냥 바빴고 귀찮았고 나중에 치우려고 예전에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 나 스스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심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치워진 이후에 저도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작가분한테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때 그 사례자분 잘 정리하고 있냐 그랬더니 잘 정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또 한 해 동안 가장 조금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좀 특별했던 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연말 특집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 집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청소해주고 정리해준 그 상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게 잘 정리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못 버리는 사람이지 이분은 저장 강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 못 버리면요, 다 저장 강박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정의를 보시면 그렇구나, 이건 저장 강박이 아니구나라고 확실히 좀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저장 강박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잡동사니 물건들을 과도하게 모으고 이런 물건들이 버리지 못한 채 집안 내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못 버린다, 스스로 정말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 이건 좀 이제 병적으로도 진단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장 강박을 진단하는 기준들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버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물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 또 물건들을 못 버리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뭔가 소유물, 내 어떤 재산 같은 것들을 계속 축적시키고 이걸 이제 어떤 내 삶의 영역들로
혼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뭐 다른 내 삶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외부인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실제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장애 증상들로도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제 어떤 못 버리는 병이라기보다는 강박이나 우울증 같은 뭐 인지장애 이런 어떤 병 같은 그런 이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소유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정적인 애착과 믿음을 갖는데 심지어 마치 이 몸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못 버리는데 내가 진짜 막 내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 그건 이 저장 강박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않죠. 그리고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건의 범주화하는 기능과 소유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하는 물건이고 이게 이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고 이걸 사용하면 이제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장 강박 환자들은 관계보다 소유한 물건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뭐 심지어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 좋은 관계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물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 주민들, 옆 혹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말 지역적인 어떤 복지적인 차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못 버리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세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저장 강박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인데요. 생각이나 신념, 태도, 뭐 물건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굉장히 심하다. 정보 처리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버릴지 말지 결정을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이게 언제적 물건인지 기억조차 못하더라. 그리고 행동, 소유물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뭔가 버리라고 그러면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좀 이제 원만한 가족관계보다는 조금 이제 혼자 살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행동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행동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서울시 조사에서 굉장히 좀 이 저장 강박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혼자 살고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알츠하이머나 뭐 성격, 어떤 이제 좀 정신분석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저장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못 버린다. 이건 저장 강박이 아니라 그냥 못 버리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버리는데 뭔가 좀 이제 어렵지 않게 버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못 버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죠. 왜 못 버리시죠? 물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네 가지였어요. 예. 아,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요? 못 버려. 이거 버리기 아까워요. 예. 아, 이거 괜히 또 버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예. 제 건 아닌데 이거 남편이 또 우리 아이가 또 찾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옛날에요, 제 생일 때요, 친한 친구가 예쁘게 만들어준 리본이거든요. 예. 선물 포장이거든요. 예.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들도 여기 네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자, 그럼 저는 이게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뭔가 좀 그 중압감, 뭐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버리기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사용과 활용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때 일단 버리기보다 1차적으로는요, 사용과 활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산 옷,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잘 입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을 어떤 입어야 될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실제 어떤 분들은요, 미리 코디를 해놔요. 예. 그러니까 안 입고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막 택도 띄지 않은 채 방치된 옷들도 많거든요. 자,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이런 옷 입고 한번 외출해 볼까? 이번 주말에는 이 옷을 한번 입어볼까? 자, 입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읽으려고 샀어요, 책을. 근데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책을 사는 그 행위를 너무 이제 이렇게 즐겨 하시고 오히려 읽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의욕까지 좀 떨어지고, 그런 책을 보고 있으면 막 어때요? 기분이? 막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에 외출할 때, 출근할 때, 저는 뭐 하루 종일 읽으라는 거는 현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루에 그냥 5장씩만 읽자. 혹은 지하철 내가 출근하니까 그때 이제 뭐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한 10분만 읽자. 그렇게로 이제 읽기에 노력하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쉴 때, 뭐 퇴근 후에 혹은 이제 이렇게 잠자기 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치약, 뭐 샴푸 같은 생필품 빨리 써야 됩니다. 예. 유통기한이 있기도 하고요. 쓰려고 샀으면. 예. 그리고 식재료 먹어야죠. 어떻게 먹으면 돼요? 예. 뭐 비빔밥 해서 드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뭔가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특별히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리는 것과 다른 의미는 물건을 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물건을 뭔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 4가지 방법이면은 조금 더 판단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 내가 입으려고 샀었던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뭐 나하고 좀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사이즈에 좀 맞지 않다. 그러면 기부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수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옷캔이라는 NGO 단체도 있고요. 나는 입지 않지만 내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책을 사는 게 정말 이렇게 즐거웠던 거죠. 뭔가 이제 이 지적 욕구가 이렇게 작용되는 것 같고 이런데, 계속 책을 사는 채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고 돈만 아깝고 이런다면, 요즘은 이제 이북 서비스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일정액만 내면 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읽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제 이북 서비스를 많이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북으로 대체를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필품 중에 좀 과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쓰지 못할 것 같아.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그러면 중고로 파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역 어플리케이션, 맘카페 이런 데 이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번째, 식재료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집에 이렇게 쌓여가요. 그러면 좀 친한 엄마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반찬 모임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 모임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막 배추가 막 3포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식구들이 먹기에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도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줬더니 내가 평상시 안 먹는 반찬을 뭐 받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내 반찬을 누가 줘야 되니까 요리 실력이 또 늘기도 하고, 예. 새로운 정보를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잘했던 대표적인 것이,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집안에 뭐 거의 3,000권 이상의 책이
계속 방치돼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전 돈 주고 사서 또 선물도 받고 또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제 책 좋아한다고 막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책이 엄청 쌓였어요. 결국은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내 꿈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수단, 막 동기부여의 어떤 대상들, 그냥 뭔가 막 지적 욕구의 허영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책들이 결국 저에게 악성 비염을 만들어줬어요. 갑자기 막 멈추지 않는 콧물. 병원에 갔더니요, 아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한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좀 되게 독하거든요. 약을 먹어도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이 비염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니까 제 방 안에 쌓여 있는 책들이 집안 공기를 안 좋게 했고 제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먼지들이 저의 건강을 해치겠다는 것을 알면서 이 책이 예전에는 애착, 애정, 뭐 보물 1호 같은 물건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는 책, 제가 나름 이제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들, 뭐 피터 드러커, 폰 피터스 이런 이제 몇 명의 사람들 책, 그다음에 제가 정리 분야에 좀 관심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 책을요 다 묶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학원생들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너무 좋아하셨고요. 실제 학원생들한테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나눠줬는데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너무 좋은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때 이 경험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좋고 책도 이 시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20년, 30년 된 책을 누구에게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명저, 뭐 이렇게 인문학 책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의 나눔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책을 막 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책은 종이책으로 사고요. 그 다음에 이북으로 굉장히 많이 대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샀더니 한 번 읽고 더 이상 보지 않는 하도 필요 없는 책들이 있으면 이제 주고 예전에는 그냥 줄 긋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냥 깨끗이 읽으려고 또 노력도 하고 또 이렇게 책 수첩 같은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리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정리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이걸 좀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또 저희가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기록, 메모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절이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좀 많이 실천하는 방법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뭐 조슈아 밀지 필번이라는 세계적인 미니멀리스트가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열풍을 만드는 미니멀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첫날 시작할 때는요, 물건 한 개를 버려요. 둘째 날은 두 개를 버립니다. 점점 날짜가 가면 갈수록 물건에 버리는 개수를 늘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31개를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요, 496개나 버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개를 버리는 거는 이게 조금 부담이 없죠. 그래서 조금씩 개수를 늘리다 보면요,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 물건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분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왕창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버리면서 좀 마치 진짜 게임하듯이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이 미니멀 게임이고요. 뭐 인터넷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이제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제안했던 방법이고 실제 이 방법을 많은 분들이 실천하셨거든요. 뭐 날마다 하나씩 버리기라는 책에도 이제 너무 잘 소개된 방법인데 1일 1패,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미니멀 게임보다는 이렇게 조금 물건을 버리는 개수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조금 부담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렇게 일기 쓰듯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버린 물건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씩 물건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다 언제 다 버리냐? 그럼 이제
저는 세 번째 방법도 많이 제안하는데, 마트나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이제 편의점, 슈퍼 같은 데서 쓰레기 봉투를 사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0리터 정도 좋아요. 내가 좀 왕창 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좀 사이즈 용량을 좀 키워도 되는데, 이걸 사와가지고 하나씩 봉투 채우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건요,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집안에요, 정말 많은 서랍장 안에 곳곳에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거 분류하기도 좀 어렵고 애매하고 이런 거 정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버려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기다가 이게 또 담으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여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 달에 쓰레기 봉투 하나씩 채우겠다. 제 주변에 있는 분은요, 1년에 100리터를 하나씩 채우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100리터를 그분은 매년 버리시기 때문에 그 정도 물건을 그 정도만 버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리를 아직 좀 시작조차 못 하셨으면은 쓰레기 봉투가 사실 많이 돈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냥 부담 없이 한 20리터씩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방에 두고 일주일 동안 여기다가 채워 그러면은요, 또 아이들도 막 채워요. 신기합니다. 한국민속박물관에서 도시민속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이 조사보고서에 보면요, 정리가 잘 된 집, 또 정리가 잘 안 된 집, 아주 구체적으로 사진도 나오고요. 그 방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개수가 카운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화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은 약 1,500개부터 물건이 시작된대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집은요, 한 4,000개부터 시작돼서 많게 6,000개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니멀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460개가 버려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한 2,50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몇 달 정도만 버리면 정리가 잘 된 집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를 365일 동안 하면 365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버리면 돼요? 7, 8년 정도 버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개수를 세고 또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 미니멀 게임, 쓰레기 봉투 채우기, 이 방법이 이제 좀 정리를 실천하는데 쉽게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어요. 자, 정리를 실천하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요, 이 기분을 느끼십니다. 처음엔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버리니까 참 좋네요. 예, 여러분 이 감정을 언젠가 느끼시겠죠? 정리력 카페에 매일 한 개씩 버리기, 100일 동안 정리하기, 1일 1패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마치고 집이 깨끗해지고 나서 자신의 집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분들 제가 몇 장을 좀 준비했어요. 이 사진들을 사람들이 보면요, 되게 이렇게 반응들이 놀라워요. 대표적인 반응은 뭐냐면, 집에 식구는 있나요? 집에서 뭘 하시긴 해요? 이런 집은요, 개도 안 키울 것 같아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다 치우고 찍은 거죠.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네. 너무너무 좀 기분 이상한데요? 예.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어떠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집 대부분 다 식구들 함께 살고 일반 가정처럼 집에서 다 할 건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손님도 초대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진은 정말 미니멀리스트 같은 사진도 있네요. 이분들이 자신의 사진을 카페에 올리면서 저는 이런 집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너무 살면서 너무 뭐해졌어요. 네. 지금 저는 이런 집에 살면서 뭘 느껴요. 네. 정말 이게 정말 내 삶의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리를 왜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뭐가 생기죠? 정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저는요, 깨끗한 집, 아무것도 없는 집, 이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좀 가져야 될 것, 어떤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된 집,
너무나 좀 희망이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부담, 너무 이제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정리를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정리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주변에 못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장 강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정리를 못한다고 나 저장 강박 아니야? 아닙니다. 저장 강박은 아까 정신적 질환이고 정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정말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판단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버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미니멀 게임, 1일 1패, 쓰레기 봉투 한 개씩 채워보기. 자, 그 중에 조금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아침에 정리된 공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짧게는 1년, 길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이제 잘 못 버리지만 오늘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라도 물건이 버려지는 시작이 결국은 정리의 어떤 만족스러운 모습, 제가 아까 행복이라고 정의했던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